새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재개발 지역,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5층짜리 건물, 빨리 부술 생각만 했지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고민과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9명이 숨졌고 8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특히 철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을 한 번에 무너뜨린다고 건물의 밑동, 그러니까 아래층부터 철거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하루 사이 드러난 붕괴 원인을 우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명이 탄 시내버스를 덮친 5층짜리 철거 건물.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높았던 이 건물은 사고 전날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맨 위층부터 하나씩 허물고 내려가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철거업체는 건물 뒤편에 붙어있던 2층짜리 부속 건물을 해체한 뒤 거꾸로 1층 외벽부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토사를 쌓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뒤편의 외벽 전체를 철거했습니다. 한 층 한 층 제거한 게 아니라 건물 뒷면만 먼저 날려버린 겁니다. 도로에선 멀쩡해 보였던 이 건물은 사실 위태롭게 앞쪽 벽면만 남아있었던 셈입니다. 홀로 남은 건물 외벽은 이상징후를 보이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뻥 그 소리 나왔고 그때 건물 위에가 크레인같이 포크레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철거 작업을 아마 하고 있으면서 그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철거업체가 구청에 낸 해체 계획서에는 먼저 외벽을 부순 뒤 내벽과 바닥을 차례로 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에선 업체가 철거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층부터 지금 잘라서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넘어지는 내용이나 저희도 추정하는 부분인데 밑에서 철거를 시행했지 않나. 철거업체가 해체 방식을 임의로 바꾼 이유는 공사기간 단축을 노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장비로 한 층씩 해체할 때보다 대형 장비로 옆면을 한꺼번에 뜯어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실제 이 철거업체는 불과 보름 만에 건물 9개 동을 순식간에 철거했습니다. 목표치의 90%를 당초 계획보다 20여일이나 빠르게 달성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무모한 철거 방식이 건물엔 강한 충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공사비도 절감하려고 했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빨리 하려고 그 수준을 보면 2차, 3차 아마 하도급 준 정도의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계획서대로만 철거를 진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후 4시를 넘긴 시간, 시내버스에 타고 있다 숨진 승객 중에는 수업 마치고 집에 가던 고등학생, 엄마 병문안 가던 딸, 아들 생일상에 장을 보고 돌아가던 엄마까지 하나하나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제 17살인 아들은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늘상 집에 가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던 다정한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제도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곧 집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놈만 보고 살지. 세상에 이런. 끝내 집에 도착하지 못했고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까진 불과 2정거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후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서 안 오니까 전화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이상해서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버스 안에는 엄마를 보러 가던 30대 딸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의대 편입을 준비하던 꿈 많은 막내딸은 요양병원에서 암투병을 하는 엄마를 만나러 아버지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아버지는 앞쪽에, 딸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딸은 영영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소속도 잘하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공부했으면 실감이 안 나요. 집으로 가던 60대 어머니도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큰아들의 생일날, 운영하던 작은 곰탕집 문을 일찍 닫고 시장에 들러 생일상에 올릴 반찬을 준비한 어머니. 하지만 끝내 아들의 생일상을 차려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가라고 하는데 그걸 안 먹고 가서 그냥 그게 참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너무나 허망하게 이별해야 할 아들과 딸과 어머니.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버스에 탔던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
가슴 아픈 사고 소식에 광주에선 온종일 애도와 위로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가림막 하나로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버스 승강장은 사실상 철거 현장 한복판에 있던 겁니다. 승객이나 주민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승강장을 옮기는 게 맞다고 입을 모았지만 광주시나 구청, 철거 업체 어디든 그럴 의지나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54번 시내버스가 멈춰선 학동의 버스 정류장. 승객을 태우고 막 출발하려던 순간 옆 차선을 달리던 또 다른 버스는 간발의 차이로 지나칩니다. 한 기업체의 출퇴근용 버스였던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생사가 갈렸습니다. 옛 도심 지역 한복판의 버스 정류장. 이용객은 많았고 바로 앞엔 5층 철거 건물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거가 위험하게 보였다고. 그러니까 미리 거기를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지 안 오고 사고 나고서 이제 그런다고 볼 때 항상 거가 위험하게 보였다고 말들을 했었어. 주민들은 평소에도 무섭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건물하고 정류장하고 똑같이 딱 있어가지고 무섭다는 생각을 자꾸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철거를 하면서도 부분 철거가 되면서도 여기는 워낙 건물이 큰 건물이었어서 이게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철거업체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건물 밖에 신호수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철거 잔재가 외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외부에 신호수를 2명을 배치하는 걸로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건물 붕괴에 크게 놀란 신호수들은 대피하는 것 말곤 할 게 없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승강장 위치를 옮겨 임시 승강장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주시나 동구청은 승강장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이걸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했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솔직히 들고. 철거 건물 앞에 불안하게 남아있던 버스 정류장. 허술한 가림막은 눈에 보이는 위험을 감췄을 뿐 이 정류장을 덮친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철거하던 건물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자 작업자들은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건물이 버스를 덮친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곧바로 시작됐는데 왜 건물 근처에 있던 사람들 대피시킬 생각은 못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 현장을 바로 찾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건물 잔해를 살피고 건물 철거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철거 작업이 건물의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철거 공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가림막 등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건물 붕괴 당시 철거 관계자들이 대피했다는 점에서 사전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광주사무소와 감리철거업체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철거업체 관계자 1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현장 감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그 원인 규명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서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광주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철거 공사 현장을 상대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철거할 때 작업자든 행인이든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 심심찮게 일어나고 그래서 관련 법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새 건물 지을 생각에 부수는 건 대수롭지 않다는 건지 현장에서는 이 철거는 공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철거 사고에 그만한 이유가 있던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 3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건물에 깔려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광주 사고처럼 당시에도 해체 작업은 계획서에 적은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독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도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시한 것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이미 정부가 이런 참사를 막겠다며 관련법을 대폭 강화했는데도 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난 걸까? 지난해 5월 정부는 건축물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해체 계획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게 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했고 감리도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사고 현장에서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절차였습니다. 철거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었는데도 도로는 통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철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술 입장에서는 본공사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해체 공사라든지 가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좀 미비한 그런 상태죠. 현장 감리 역시 철거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맡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해체 계획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내용은 불과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또 건축주가 감리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감리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잠원동 사고에서도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잠원동 사고의 현장 관리소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의 수가 오늘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 만인데요. 오늘부터는 얀센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고 다음 주부터 30세 미만 대상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접종 열기 속에 일상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백신 접종 상황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30대 남성들이 대기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얀센 백신 접종 예약에 성공한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입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빨리 하자라고 얘기해서 저도 아침에 회사 출근하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오늘 오전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45만 명, 접종률은 20.4%로 국민 5명 중 1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늘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 첫날인 2월 26일부터 1,000만 명이 백신을 맞기까지 걸린 시간은 105일. 백신 부작용과 수급 논란이 있던 3, 4월에는 완만하게 증가해 지난달 말 500만 명을 기록하더니 백신 공급이 본격화된 이후 불과 열흘 정도 만에 2배인 1,0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예약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얀센 백신 예약은 개시 당일 마감됐고 2분기 30세 미만이 대상인 화이자 백신 예약도 마감 6일 전인 어제 오전 일찌감치 끝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60세 이상이 대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만 명분 정도가 초과 예약돼 이달 말에는 백신이 모자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소자녀용 주사기와 자녀 백신을 충분히 이용해 60세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이 일부 지연이 되더라도 반드시 7월 초에는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달에 1,400만 명 접종을 달성한 뒤 3분기에 도입되는 백신 8천만 회분을 이용해 9월까지 3,600만 명, 인구 70% 이상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 접종률 20%라는 기록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뛰어난 의료 기반, 그리고 IT 기술이 어우러져서 가능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확진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1,000만 명 접종의 의미를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접종 속도는 백신 물량을 사전에 많이 확보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 20%까지 소요된 기간은 독일과 호주, 캐나다 등과 비슷한 수준이고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접종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가 접종률을 상승시킨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최근 보름 동안에만 600만 명, 하루 40만 명씩 대규모 접종을 이어갔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참여로 유행을 억제하고 연대와 참여 정신으로 예방접종에 팔을 걷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100만 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전국적인 병의원 의료 인프라에 백신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배분하는 유통 시스템도 접종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통해 접종 인원을 늘리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자녀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은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백신 접종률 20%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방역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백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면역 형성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이 사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라면 다음 달부터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접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설득, 그리고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을 차단하는 건 계속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탈당을 권유받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연일 거세게 반발하면서 민주당 내에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조정 문제를 다룰 내일 의원 총회에서도 격돌이 예상되는 등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 지도부의 탈당 권유 이틀이 지났지만 당에 제출된 탈당계는 대상자 12명 가운데 아직 3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당 거부 입장을 밝힌 4명의 발언은 어제보다 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징계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징계해라. 소명하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고 실제로 팔지 않았다. 이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비례대표라 출당 조치가 예고된 양의원형, 윤미향 의원도 불복 입장을 밝혀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제명이란 단어를 일단 아끼며 며칠 더 설득해보겠다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다 그분들이 이 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부의 고충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소속 의원 투기 의혹 조사로 부동산 정책 동력을 확보한 민주당은 수도권 6개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의 6에서 16%만 내면 10년 의무 임대 후 최초 분양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과 안산, 의왕, 화성, 파주, 시흥 등 6곳을 확정한 겁니다. 총 1,785세대입니다. 시세 차익을 집주인과 임차인도 공유받을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실현된다면 입주자들은 이익이지만 시행사의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내일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의원총회를 여는데 당 지도부의 세금 완화 기조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논란 끝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직무 범위가 아니라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하루 만에 방침을 바꾼 건데요.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상대로 감사원의 결론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직무 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에 국회 법원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직무 감찰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뢰한 조사여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뢰한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밀어붙인 감사원 조사는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됐고 국민의힘은 결국 권익위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다시피 감사원의 해신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감사원 조사가 안 된다면 다른 시민단체나 국회 윤리위 등에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됐는데 조사를 피하려 한다는 꼼수 논란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도 당 내부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산하 기관이냐, 국민들이 뭔가 찔려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자는 주장도 계속됐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까지 나서 자신도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며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뇌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 피해자 가족이 보낸 탄원서를 묵살하지만 않았어도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군의 안일한 대응과 늑장 보고를 비판했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 뒤 이 중사의 아버지가 군 사법부에 보낸 탄원서엔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바로 전달됐다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이 탄원서는 한 달 뒤에나 군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3월 23일 날 이미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하는 탄원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늑장 보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군 지침상 부사관 이상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최단 시간 내에 상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성추행 사건 발생 한 달 뒤에나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즉시 보고하지 못하고 월간 단위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서 보고가 지침을 안 지킨 건 지침을 잘 몰라서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국방부에 보고 안 했어요?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무마와 늑장 수사, 2차 가해 등 이 중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군의 전반적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군에 의한 살인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살인의 공동 정범 내지는 방조범입니다. 서욱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거치 문제에 대해선 군 사법개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 2개를 정식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피고발인으로 입건이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이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피고발인으로 입건됐습니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재판 당시 검사들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대검감찰부가 이미 감찰에 착수한 위증 강요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넘겨 감찰을 방해했고 이 사안을 조사해온 임은정 감찰연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특수부 후배들을 감싸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전 총장이 감찰 재배당을 두고 격렬히 충돌했고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삼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설령 그 감찰이 개시됐다 하더라도 감찰을 일단 보류시킨 것은 총장의 그것도 총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 중에 하나였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2019년 이미 한 차례 옵티머스를 수사했는데 이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1년 뒤 1조 원대 대형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일단 2개의 고발 사건 모두 수사 3부에 배당했지만 내부에선 조직 전체 역량이 동원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정원을 아직 채우지 못한 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등 검사 10명의 추가 채용에 나선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두 사건을 고발한 취지 등을 확인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결국 대법원이 오늘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이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시간이 지난 결과가 이렇게 마무리된 겁니다.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다른 혐의마저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김 전 차관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사 시절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까지 알려지면서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2차례나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번번이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2019년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권고에 따른 3번째 수사까지 벌이고서야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분명하다면서도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성접대 시점에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서 재판 대상이 아니라며 면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이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나마 유죄가 인정됐던 또 다른 뇌물 혐의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4천여만 원의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사업가 최모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바꿨는데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법정에 나오기 전 검찰에 출석해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봤다며 검사가 증언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무죄로 결론 낸 게 아니고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며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고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무자비한 폭행과 성매매를 견디지 못해 탈출한 사건, MBC가 얼마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경찰이 이 여학생한테 성매매를 시켜온 20대 남녀를 구속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협박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남녀 2명이 집에서 나와 차에 올라타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나 차 앞을 가로막고 검거합니다. 이들은 18살 A양을 데리고 다니며 1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몸을 숨기고 있던 경찰관들은 이곳에서 피의자들이 차에 타는 걸 확인하고 이 차량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가출했다 9달 만에 집에 돌아온 A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자궁에선 출혈까지 확인됐습니다. 가출해서 함께 살던 20대 언니 오빠들한테 3시간 동안 맞은 겁니다. 옷을 벗기고 알몸 상태로 촬영까지 했습니다. 성매매 대가 65만 원을 받아오지 못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자기는 피해를 보는 걸 좋아한다고 오랜만에 여자 때려본다고 그래서. 경찰은 폭행 주범인 남성 김 씨만 구속했습니다. 성매매 강요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남성들을 끌어모으는 데 사용한 채팅앱 대화 내역이 줄줄이 나오면서 20대 남녀가 추가 검거된 겁니다. A양에겐 일이 계속 갈 거다, 농협 앞에 남자와 만나라는 등 시시각각 지시를 했습니다. 계속된 성매매 강요로 만신창이가 된 A양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20대 여성 김모 씨는 흉기로 자해를 하겠다고 A양을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갚으라고, 돈. 자기가 해준 거 갚으라고. 계속 자해를 하는데 그게 저 때문에 자해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천만 원은 포주격인 김 씨가 모두 가로챘고 A양이 성인이 된 지난 1월엔 은행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마저도 빼앗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물증조차 부인하는 데다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매수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책임을 항상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함께 살면서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남성 3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신앙훈련이라면서 신도들한테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해온 서울의 한 교회 목사와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가마에서 매질하고 40km를 걷게 하고 심지어 인분을 먹게 한 뒤 촬영까지 했는데요. 해당 목사는 지금도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빛과 진리교회의 이른바 신앙훈련 내용입니다. 올해 참음 항목에 쓰레기, 곰팡이 음식, 변먹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환난 항목엔 사창가나 성소수자들을 찾아가 전도하라는 과제가 적혀 있고 3일간 잠을 자지 않거나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교회 측이 강요한 가혹행위라는 게 신도들의 주장입니다. 먹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때 먹겠다고 계획표를 올렸고 우리가 스님 아래 술 먹고 술 먹는 영상을 인사에게 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이 교회에서 2017년부터 1년 넘게 이런 가혹행위들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더라고 불리는 교회 간부가 되려면 신앙훈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 가혹행위들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시키는가 하면 40km의 거리를 걷게 하고 불가마에 들여보내고 매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교회 담임 목사 김모 씨와 이른바 리더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리더들에게는 강요 혐의가 적용됐는데 교회 설립자이자 총책임자인 김 목사에겐 직접 가혹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은 강요 방조죄만 적용됐습니다. 또 김 목사가 자신이 직접 쓰겠다며 억대의 지정 헌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거나 교회 돈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 등은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엔 황당한 가혹행위로 피고인석에 서게 된 김 목사의 설교 영상이 여전히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서 6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인쇄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던 또 다른 업체의 사업주였는데 유족들은 기계를 고쳐달라는 요구를 업체가 묵살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27일 경남 창원의 한 인쇄업체. 한 남성이 파지를 압축하는 기계 주변을 서성이더니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0분가량이 지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주변을 맴돌던 한 여성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바로 뛰어나옵니다. 남편이 파지 압축기에 끼어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환자가 종이 압착기 기계 좌측 부분에 끼어 있는 상태였고 의식은 따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계에 끼인 남성은 64살 고 전수건 씨.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와 얼굴 손상. 이제 압축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아버지 사고 현장입니다. 네, 거기서 아버지께서 이제 기계에 끼인 파지를 아마 제거하시다가 전 씨는 부인과 함께 20년 동안 이 인쇄업체에서 발생한 파지를 모아 팔아왔습니다. 유족들은 압축기에서 파지를 꺼내는 일은 인쇄업체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전 씨가 해야 했다면서 사고 당일에도 파지 압축기 내부를 살펴보다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고장이 나는 압축기도 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인쇄업체가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다면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버지께서는 그냥 마당에 좀 떨어진 파지들을 쓰는 정도로만 일을 하셨어요. 검찰도 인쇄업체가 파지 압축기의 관리 직원을 정하지 않았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기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전 씨가 인쇄업체의 노동자가 아니었다면서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재판에서 밝혀질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산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유족들은 업체 대표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현재 3,000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택배 노조가 분류 전담 인력을 충원해 달라면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 전국적인 물류 대란은 없었지만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배송 물량을 집배원들에게 맡기면서 집배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쌓고 또 쌓고 우체국 집배원의 배송 오토바이에 택배 상자들이 성인 키높이만큼 쌓였습니다. 작은 소포만 나르던 집배원 오토바이가 커다란 택배 상자들을 싣고 달립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고 커브길을 돌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쌓은 짐이 쏟아질 듯 흔들리고 오토바이도 넘어질 듯 휘청거립니다. 긴장되고 힘이 들어가죠.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앞바퀴 들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상당히 위험하고. 택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들이 나르던 크고 무거운 택배를 집배원들에게 떠맡겼습니다. 큰 거 무거운 거를 이 작은 오토바이로 계속 실어 나르고 하다 보면은 어깨나 허리나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땀이 비 오듯이. 집배원들은 배송 물량이 폭증해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직접 고용, 특수 고용 형태 차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손쉽게 집단적 요구를 무력화하라는 시도는 다시는 못하도록. 택배 노조 파업 이틀째, 전국 규모의 물류 대란은 없지만 경기와 경남, 전북, 울산 등 일부 지역 배송이 지연되고 변질될 수 있는 신선식품 접수를 거부하는 택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은 있죠. 그러나 비상식인 만큼 다들 서로가 감수하면서.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 전담 인력 9,000명이 당장 충원돼야 한다는 노조와 충원을 최대 1년 유예하자는 택배사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4개 주요 택배 회사를 우선 불러 의견을 조율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철거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난 지 하루 만에 오늘 경기도 안양에서도 도로 바로 옆에 있던 골프장의 철 구조물이 철거 중에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의 건물들이 적지 않아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변. 실외 골프 연습장에 세워져 있던 30m짜리 철 구조물이 쓰러져 고물상을 덮쳤습니다. 구조물은 인도를 넘어 도로 일부까지 덮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구조물이 넘어질 때 굉음이 엄청나게 컸다고 전했습니다. 갑자기 창밖에서 이렇게 번쩍하고 번개가 쳐가지고 비가 올려나 하고 봤더니 소리가 쾅 하면서 났었거든요.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면서 천둥이 울리나 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였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고물상엔 직원 2명이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미리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굴착기 기사와 철거 작업자도 사고 직후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지난달 말 영업이 중단돼 2, 3일 전부터 철거 작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철 구조물 12개 중에 두 번째 구조물을 굴착기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 구조물이 쓰러질 것에 대비해 철거 작업 중 주변 통제 조치 등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인근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철 구조물도 철거 작업 중이었어요. 그게 안쪽 안전한 곳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네. 도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전신주를 망가뜨려 인근 아파트 단지가 한때 정전됐다 복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거 작업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보름 뒤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우익들의 극렬한 방해로 다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 소녀상은 2년 전에 있었던 전시에서도 우익들의 협박으로 사흘 만에 관람이 중단됐었는데요.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한 전시장 앞,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건물 앞을 오가며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차량을 세운 남성도 큰 소리로 가세합니다. 모두 우익단체 회원들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나왔지만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장소로 알려지면서 계획적인 방해가 매일 되풀이됐습니다. 전시장이 있는 곳은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우익들은 이곳에 매일 확성기가 달린 선전 차량까지 몰고 와 소음을 내며 전시 포기를 압박해왔습니다. 이런 소란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결국 전시장 측은 전시를 포기했습니다. この場所ではもうやらないということに決定しまして、時点ですでに迷惑がかかったり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りまして。 작가 13명은 오는 25일부터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해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 소녀상의 순환은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도 우익들의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으로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도 전시회 지원금을 끊겠다며 우익들을 옹호했습니다. 전시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익들의 부당한 공격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不当な抗議には絶対に屈しないということを確認した上で、でも中止にはしないっていう確認ですね。 장소를 바꾸고 경비를 강화해서라도 도쿄 전시회를 반드시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세계적인 인기에 이번엔 인도네시아에서 10개가 넘는 패스트푸드점 매장이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한정판으로 내놓은 BTS 세트를 사겠다면서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인데요.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초록색 옷을 입은 배달 기사들이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주문한 BTS 세트를 먼저 받으려고 다투는 겁니다. 제품을 받자 환호합니다. 치킨 조각과 감자튀김, 음료, 소스를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포장한 한정판인데 인도네시아에선 어제 첫 출시됐습니다. 가게 밖에는 배달 기사들뿐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Hal ini membuat layanan antar makanan kebanjiran order dan antrean panjang juga terjadi di gerai makanan cepat saji tersebut. 감당하기 힘든 인파가 몰려들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매장 13곳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지난달 처음 나온 이 세트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에선 일회용 포장지와 소스까지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있던 치킨 한 조각은 한 미국 청년이 모바일 게임 캐릭터와 닮았다며 인터넷 경매에 내놨는데 일부 네티즌이 1억 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에선 당국의 한류 제한령에도 1000명이 넘는 BTS 팬들이 모여 떼창을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팬클럽이 데뷔 8주년을 기념해 연 행사였는데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금속이 바로 구리죠. 가솔린차보다 4배 많은 한 대당 약 80kg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값싼 금속으로만 취급받던 구리가 최근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리 광석이 나지 않지만 생산량 세계 2위의 재련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충환 기자가 구리 재련의 뜨거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도착한 동광석 1만 톤. 구리 원석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진 시커먼 광석은 1200도의 용광로에 녹여집니다. 여기가 구리 재련소인데요. 보시면은 저쪽에서 용광로에서 녹인 구리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주조틀에서 식혀진 순도 99.5%의 거대한 구리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만든 7만 개의 구리판들이 축구장 2개 크기의 옆 공장으로 옮겨져 황산 속에 담깁니다. 400kg짜리 구리판은 그 속에서 서서히 녹아 없어지고
함께 담긴 스테인리스 판에 구리 이온이 달라붙습니다. 전기 분해로 99.99%의 고순도 전기동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20일 동안 전기 분해가 되면서 여기 있는 구리가 이쪽에 스키 되는 거고요. 순도 100%에 근접한 구리는 항공 우주, 전자기기,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살과 피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기동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구리는 최근 1톤당 가격이 $10,000에 육박하며 철의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 새 2배가 오른 겁니다. 구리는 세계 경제를 진단한다고 해서 구리 박사로 불립니다. 구리 전기 분해 뒤 남은 시커먼 찌꺼기. 녹인 뒤 다시 전기 분해를 거치자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으로 정제돼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금 80%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순도 99.99%, 12.5kg짜리 이 금괴는 8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 없어서 못 팝니다. 금 가격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 사람 개인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구리 원석 중에는 최근 금보다 비싼 팔라듐이라는 금속 또한 녹아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도 등장하는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광석은 100% 수입하지만 구리는 물론 가치 있는 금속까지 뽑아내 되팔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구리는 금속계의 소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한 학생이 자퇴를 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과 폭행, 심지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까지 당했는데요.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벌은 출석 정지와 특별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찍힌 고등학생 A군. 같은 반 아이는 손가락으로 V자를 하지 않으면 문을 닫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같은 협박과 괴롭힘은 지난해 입학 이후 계속됐습니다. 이유 없이 침을 뱉고 항의하면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들먹이는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없냐, 너 엄마 뭐 노래방 다니냐, 이런 게 진짜 정말 매일매일 썼어요. 그냥 옆구리 때린다거나 때리면 발로도 까고. 학교에서뿐 아니라 한밤중에 영상통화를 걸어 누나 속옷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로 욕설을 보내고 입에 담기도 힘든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학교 가면 걔네들 보니까 그때도 너무 힘들었고 교실 들어와서 그냥 계속 엎드려서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학년에도 이들 일부와 같은 반이 된 걸 알게 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A군은 담임 선생님에게 가해자와 다른 반으로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고 다른 반은 어려울 거라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아예 뭐 내색을 안 했으니까. 근데 다 친구라. 서로 싸우고 해도 까부면서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했잖아요. 뒤늦게 괴롭힘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위원회가 아닌 선도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특별 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반항성을 하고 있고 또 선도위원회는 처벌 위주가 아니고 1차는 무조건 선도를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는 관할 부산시 교육청에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폭위를 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A군이 다닌 학력인정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봐 그게 부모 입장에서 제일 걱정이 되어서. 가해자들은 출석 정지 이후 학교로 돌아왔고 결국 A군은 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학교 관계 저는 제 인생에서는 제일 큰 실수한 것 같아요. 동네도 좀 돌아다니기 좀 무섭거든요. 지금도 좀 많이 불안하고.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낸 A군 가족은 가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대전의 한 동물원에 있는 맹수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좁은 우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기 때문인데요. 동물원의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동물원입니다. 유리창 너머 사육장 안에서 검은 재규어 한 마리가 벽 쪽으로 다가가더니
앞발을 들고 일어서서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사육장 내부를 맴돌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기를 여러 차례. 갇혀 사는 동물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의미 없이 틀에 박힌 행동을 반복하는 이른바 정형 행동입니다. 정형 행동은 대표적인 이제 이상 행동 중 하나인데, 이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안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돼서 축적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 비좁은 우리, 야생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며 원치 않는 인간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런 행동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관람객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동물이 살기에는 너무 좁은 환경인 것 같고 그걸 보기에도 안 좋아 보여요. 이 동물원의 맹수 10여 마리는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의 사육장도 법적 기준보다는 2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현재의 사육시설 면적 기준이 동물 복지 관점에서는 미흡하다며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물원 측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내년 봄엔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배 이상 더 크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허가도 다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그 계획이 좀 더 미뤄져서 환경부는 올해 안에 등록제인 동물원 운영 방식을 허가제로 바꾸고 사자나 호랑이 등 대형 포유류를 사육하려면 야외 방사장을 반드시 갖추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헌정사상 법관 최초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오늘 처음으로 심판대에 섰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헌적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서 임 전 판사는 후배들을 위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 넉 달 만에 열린 첫 변론.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굳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법관으로서 사상 처음 탄핵 소추되셨는데 하실 말씀 따로 없나요?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고위법관이 헌법상 사법권 독립 원칙을 뒤흔들고 사법 권위를 훼손했다며 파면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판사가 직접 발언대에 나와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 전 판사는 모두 후배 판사들을 위한 것이었을 뿐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판사 측 대리인은 형 동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판결의 의미를 바꾼 초법적 행위였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법부의 헌법적 권위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라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임 전 판사 측은 또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파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신분이 상실했는데 또 이 탄핵 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국회 측은 그렇다면 임기 말에 저지른 불법 행위는 아예 심판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임 전 판사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날이 더워지면 집단으로 식중독 발생하기 쉽고, 이때 진단 시약을 통해서 어떤 균 때문인지 밝혀내는 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무허가 진단 시약을 대량으로 샀다가 뒤늦게 회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지난 3일 이 학교 학생 11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백신 먹고 그런 건지, 그게 공통 분모는 되지만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 채취한 검체는 지역보건소의 1차 검사를 통해 식중독의 원인균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나서 그걸 이제 확인차 다시 보완을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소에 진단시약이 공급되지 않아 원인균을 빨리 찾아내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진단시약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살모넬라와 세균성 이질, 병원성 대장균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시약은 각 지역 질병센터가 구매합니다. 그런데 이 중 강원을 포함한 수도권과 경남질병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도 나지 않은 제품을 잘못 사는 바람에 식중독 방역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쪽에 처음에 배부했다가 일부는 수거를 했고요. 부랴부랴 정식 진단 시약을 사들였지만 태부족입니다. 살모넬라는 작년에 제조업체랑 동일한 업체를 해서 소량을 다시 받았어요. 질병대응센터는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진단 시약을 잘못 샀다고 시인했지만 이미 1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허가된 제품을 재구매하는 계약이 늦어져서 이렇게 수인성 감염병 방역에 공백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방역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거죠. 질병대응센터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을 긴급 구매하겠다며 조달청 입찰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의 매미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백억 마리가 17년 만에 잠에서 깬 건데요. 해외 순방을 나가던 바이든 대통령까지 곤혹을 치렀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위해 공항에 도착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목덜미에 붙은 무언가를 손으로 쳐냅니다. 옆에 있던 군인에게도 작은 물체가 날아듭니다. 범인은 매미입니다. 해외 순방 기자단이 탄 전세기도 엔진에 매미떼가 날아들어 멈춰섰는데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타느라 6시간 넘게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상원 앞에서 생방송 뉴스를 준비하던 기자도 갑자기 몸에 달라붙은 매미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Where are these cicadas coming from? Do I have more on me? 문제의 매미는 브루드10이라는 종류로 빨간 눈에 주홍빛 날개가 특징입니다. 수백억 마리가 땅속에서 17년 동안 잠자다 지상으로 나와 최대 한 달간 살다 죽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워낙 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다면서 다양한 요리법까지 등장했습니다. These are cicada tacos. So we have the cicada tacos with a little bit of avocado, mole verde, and a little bit of radish to finish. 미 식품의약국은 매미가 새우 같은 갑각류라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먹지 말라는 이색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행인이나 차량에 돌진해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해충은 아니라고 곤충학자들은 설명합니다. Cicadas don't bite. Cicadas don't sting. I think most people really don't have to be afraid of. 매미들은 다음 달 초가 되면 사라졌다가 2038년에 다시 나타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하자 이준석이 보인 반응은인데, 자, 우리도 뉴스를 했지만요.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바로 반응을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비판적인 입장을 쏟아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만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나경원, 주호영 후보를 보면 SNS를 통해서 똑같이 윤석열 죽이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예. 나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했고, 주 후보 역시 윤석열 찍어내기에 이은 윤석열 죽이기 플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예상 가능한 반응인데 이준석 후보 반응이 어떻게 달랐다는 거죠? 네, SNS에 올린 이 후보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건 윤석열이 아니라 공수처다. 공수처가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을지, 또 수사 능력이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네. 사실 공수처의 원래 도입 취지에 있어가지고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 직권남용에 대해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능력이 있음을 또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쪽은 공수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 능력을 입증할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한테 비판적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가장 많이 공격했던 나경원 후보의 말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마치 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 이런 것이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입장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네, 내일 선출되는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과의 관계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BTS 사진 올린 류호정 결국 사과인데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이제 방탄소년단 BTS 사진을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다가 사과를 했어요. 네, 류호정 의원이 의사뿐만 아니라 문신사들의 타투 시술도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BTS 사진을 홍보에 이용했다가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법률안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용어도 낯설어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내용으로 좀 법안을 알리고 싶었는데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떤 사진이었는지 자세히 좀 볼까요? 네, BTS 멤버 정국이 손에 문신을 했는데 이걸 가리고 있는 이 사진을 올렸는데요. 류 의원은 연예인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냐면서 이 흉측한 광경은 결국 타투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리는 이유가 어쨌든 타투는 불법이지 않느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 행위도 이렇게 제약되는 게 싫었습니다. 네, 하지만 팬들의 항의가 쏟아졌는데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BTS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법안 발의는 좋은데 BTS 사진은 왜 올리냐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자, 정치인들이 이 BTS를 언급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과 함께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 인물 투표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 안에서는 경제 과목 빵점을 받은 마당에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할 수 있도록 한 표라도 밀어주시고 뒤로 물러서시는 것은 어떠신지. 최고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BTS를 언급하려는 정치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어제 스리랑카를 꺾고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죠.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벤치에서 응원단장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선발 라인업 10명을 바꾸고도 5대0의 대승.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손흥민은 오는 일요일 레바논전을 대비해 4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결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분주했습니다. 골이 터질 때마다 벤치에서 아낌없이 박수와 응원을 보냈고 몸을 풀 때도 동료들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엔 선수들을 하나하나 격려했고 A매치 데뷔전에서 해외골을 넣은 20살 막내 정상빈에게 환한 웃음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더 많은 경기를 뛰고 더 골도 많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거라고 그래서 격려를 해주시고 평소에도 뭐 훈련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사흘 뒤 기분 좋은 마무리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얼굴에 공을 맞고 쓰러졌던 두산 박세혁 선수가 어제 1군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라운드에 다시 서게 된 감격의 눈물에 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투구에 얼굴을 맞고 쓰러져 수술까지 받았던 박세혁. 54일 만에 다시 밟은 그라운드는 생각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시력 보호를 위해 포수 마스크 안에 낯선 고글을 낀 박세혁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받는 공 하나, 투수와 함께 잡아낸 삼진 하나가 각별했습니다. 앉았을 때 좀 그런 감정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해보자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다시 뛸 수 있으면. 복귀 첫 타석에는 안타까지 뽑았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복귀전을 마쳤는데 경기 직후 그만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정말 제 안에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 이게 수술하면 좋아지나? 티는 안 내는데 좀 혼자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했던 아버지 박철호 두산 2군 감독 생각에 더 울컥했습니다. 제가 다쳐서 많이 마음도 아프셨고 이제는 제가 야구를 잘해서 보여드릴 일만 남은 것 같아요. 1위였던 팀 평균 자책점이 자신의 부상 이후 5위로 내려앉고 하루하루 순위 경쟁이 치열한 상황. 팬들의 응원처럼 이제 더 강해질 생각입니다. 허슬 플레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좀 열심히 하는 선수로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당구 무대에서 헐크와 슈퍼맨으로 불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절친이자 라이벌인 강동궁, 조재호 선수를 박주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내 당구 최강자의 프로 데뷔전. 하지만 32강 탈락이란 예상 밖의 결과에 조재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테이블 색깔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애매한 데서 떨어지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죠. 상심하던 그를 일으켜 세운 건 1년 먼저 프로에와 우승까지 차지한 절친 강동궁이었습니다. 저도 32강이었거든요. 32강 잘했다라고. 넌 금방 잘할 거니까 사실 걱정 안 한다.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이기도 하고 제일 기분 좋은 얘기였죠. 프로 데뷔 전 월드컵 등 세계 무대까지 번갈아 제패하며 숱한 우승컵을 나눠 가진 20년 지기 라이벌. 포인트가 중요한 시합에서는 제가 이기고 돈이 큰 시합에서는 지가 이기고. 네. 네, 조재호 선수는 그냥 자잘한 거 우승하고 저는 이제 전 세계에 방송되는 그런 데서 활약하고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파워샷을 앞세운 헐크 강동궁과 속전속결의 명수 슈퍼맨 조재호의 맞대결은 팬들도 기다려온 빅매치입니다. 팬은 조재호 선수가 훨씬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게 몸에 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버리네. 빈말로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만들었던 룰이 지고 나서 5분은 건드리지 말자. 5분 되기 전에 놀려요. 그래야 맛이 더 가거든. 전 도망 다니죠. 다음 주 개막하는 올 시즌 첫 대회부터 불꽃 튀는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승에서 만나는 게 항상 원하는 게 결승전까지 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한 번, 넌 두 번.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파이팅, 파이팅. 바람이니까. 파이팅. MBC 뉴스 박규린입니다. 안타를 아웃으로 바꾸는 두산 박건우 선수의 호습입니다. 침착한 펜스 플레이와 빨랫줄 송구로 주자를 잡아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뉴스가 보입니다. 평일 저녁 7시 40분. 이제
이제는 더위 대신 비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을 향해 본격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남풍이 강하게 불어드는 전남 신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는 이 비구름이 강원도 등 동쪽 지방까지 확대되는 동시에 비의 강도가 한여름 못지않게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300mm 이상,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는 50에서 12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서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가 취약한 밤 시간대에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만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인천과 태안 등 서해안 지방, 그리고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 비의 강도는 내일 낮부터 약해질 텐데요. 그래도 비가 종일 오락가락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고 낮 기온도 다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0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